제가 소망하는 바는 우리나라가 살 길을 가운데 어떤 거냐. 우선 기초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중국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하는 것들이 그냥 좀 뭐랄까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을 제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100분이라고 평균 지금 100분이 오시는데 100분이 가서 한 100명씩만 좀 이렇게 전파하셔서 중국에 대한 이해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필요한가를 좀 말씀해 주시면은 이게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또 후배들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천의 고하를 황제로 세워야 한다. 근데 이제 황제를 이제 세우는 데는 뭐 대체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제 황제가 살아있을 때, 우리나라에도 왕이 살아있을 때 세자를 정해 놓습니다. 세자를 정해 놓으면 이 세자가 말하면 그 왕이 돌아갔을 때 또는 황제가 돌아갔을 때 바로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황제가 되고 왕의 뒤를 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때 누구를 태자로 삼을 거냐, 누구를 세자로 삼을 거냐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거냐, 이제 한 것이 언제든지 문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해서 당연히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건강하고 이런 사람을 후계자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그건 논리적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마땅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것이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역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거와 거꾸로 나가는 걸 갖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그럴까?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동중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황제의 절대권을 갖다 형성한다. 그런데 그래서 황제의 명령, 이건 황제는 다시 말해서 천자. 요새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만은 중국이라든가 동양에서 천자라서 하늘 천자하고 아들자 하느님의 아들이죠. 그 하느님이 아니니까 이제 보통 사람하고는 적어도 관계가 연결될 수 없는 독특한 지위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황제가 한 말은 무슨 말을 했든지 그것은 절대로 바꿀 수도 없는 얘기고 동시에 그것은 절대적 진리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 내 이제 숙성통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혜제가 잘못 말을 하니까 그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말하면 그 돈을 더 들여가지고 이제 그 종묘를 갖다 넓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했는데 이것이 무제 때 와서 확실하게 이제 절대권이 형성되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이제 완성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고 나서 황제가 그렇게 절대적 지위를 갖다가 갖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그동안은 황제 이제 유방서부터 시작해서 무제 때까지 황제의 절대권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 여러 가지 수완을 썼지만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저렇게 절대권을 가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난 책임이 없어요. 황제가 주인이고 황제가 책임자고 황제가 모든 걸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신하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충신이라든가 무슨 국가를 위해서 헌데 임금을 위해서 어떻게 잘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역사에서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천하의 주인은 황제고 우리는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넌 주인이고 나는 부려먹는 사람. 신민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만들어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황제의 절대권자는 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으면 어떠냐?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황제 속이는 것이 잘 속이는 것이 1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아첨하고 아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황제를 압박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황제를 겉에 내세우고 전 잘못하든 잘하든 황제가 하는 거야. 그리고 이익을 자기가 다 찾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좀 보자 하고 한 것이 이번 오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가장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외척 문제, 황태후 문제를 가지고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자, 먼저 이제 고아 유병이 황제가 되다 이런 저기를 달았는데, 이 유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무제의 증손입니다. 증손. 그러니까 이제 무제의 이제 아들이 유거라고 하는 태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유진이라고 하는 또 이제 무제의 손자가 있고, 이 유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증손자입니다. 무제 증손자인데, 이 증손자를 이제 곽광이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로 올리는 그런 장면이 자시동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 이제 원평 원년에 유병희가 황제로 결정되는 장면인데 자시동감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조금 읽으면 7월에 곽광이 정중에 앉아 승상 이하를 모아 세울 사람, 이제 황제가 이제 죽었습니다.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요때는 요 전에 하나 이제 곽광이 내쫓았어요. 황제 하나를 내쫓았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황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노리에 드디어 승장, 명칭상으로 승상이 제일 높죠. 신화 가운데. 근데 뒤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곽광이 있는데, 그러니까 승상 양창과 더불어 상주하였다. 그래서 효무제의 증손인 유병이는 나이가 18살이다. 그리고 뭐 스승에서 시경과 서경 논어를 배웠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것은 한나라의 뒤를 이을 만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합시다. 그리고 상주하니까 황태후가 있다가 이제 결정권자죠. 황태후가 있다. 좋다.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요. 소제의 그 유불능 이제 요 나중에 이제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계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한 문제, 그다음에 경제, 이 5.7구에 나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무제가 있는데, 그다음 아들이 이 여태자란 유거라고 하는 여태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무거의 화라고 하는 걸 해서 이제 죽습니다. 죽고, 그래 이 아들, 이 손자까지 죽어요. 그 화에. 그리고 얘는 유수는 갓난애로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불과 이제 100일 뭐 이런 정도 됐는데,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제가 죽으면서 그 이제 태자가 이제 뭐 반란이 일어나서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 소제 유불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갑니다. 이제 황제가 하고, 그다음에 요 유하라는 사람 갖다 이제 이 선제한테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그 증손인데 이 사람한테 가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요 사람이 되는 얘기를 갖다 앞에서 이제 한 겁니다. 이게 무제의 강충인데, 이 무제하고 강충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요. 요건 이제 무제고 요거 이제 저기인데, 이게 태자인데, 이게 이제 유고라는 태자인데, 어떻게 됐냐 하면, 유병희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유병희가 이제 어떤 사람인데 황제가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의논하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무제 증손인데, 액정령이라고 하는 사람, 그 관직이죠. 액정령이라는 건 궁궐 안에서 감옥을 감당하는 그 이제 직책이 액정령입니다. 그 액정령 장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동생이 장한세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형님보다 계급이 높죠. 권력도 있고. 그랬는데 이 액정령 장하가 유병이라고 하는 이 18살 먹은 무제의 증손자가 해서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서 이제 괜찮은 게 아니라 이제 출가시키려고 그래요. 그 딸을 시집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장한세라고 하는 사람이 형님 그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혼사를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저 황제의 무제의 증손자라고 얘기해봤댔자 그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그 2살 때 그 친척 아무개가 사고물 치는 고 아닙니까? 뭐 집에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우리 장신애가 그래도 내가 이제 한나라에서 적어도 넘버 2맨은 되는데 어떻게 내 조카 딸을 글로 시집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장하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지를 하죠. 그 장하 입장에서는 내가 액정령인데 이게 유병이라고 하는 이 황제의 증손한테 이제 딸을 시집 보내려다가 이거 이제 자기 동생이 반대하니까 할 수 없이 많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요. 그 부하 직원이 뭐냐 하면 폭실 색부라고 하는 색부 정도 되면은요 진짜 하급 관직입니다. 이게 폭실이라고 하면 궁정 내에 말하면 궁정 안에서 죄를 진 사람 거기다 집어넣고 그 감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냥 장하 액정령의 부하 관리가 바로 폭실 색부라고 하는 사람이 허강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색부 이리 오시오. 그래서 가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높은 사람이 술자리를 마련하니까 뭐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하면서 한참마다 술이 건강하게 취하니까 이제 내가 말이야 한 사람을 취할 때는 자네 딸 좀 시집 보내지 않겠나? 그러니까 누굽니까? 뭐 이제 이 유병이라고 하는 무제의 증손자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지금 뭐 사고무친 해가지고 아무 가까운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뼈대 많은 무제의 증손자니까 나중에 어떻게 뭐 자위 하나라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게 관내후라고 하는 자리는 후작은 후작인데 이제 영지를 주지 않는 그 후작이 관내후입니다. 관내후 자리는 아마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해. 그 높은 양반이 자기 직성왕 아닙니까? 직성왕이 이제 하라고 하면 글로 딸 시집 보내. 좀 내가 자기야 보내려다 못했는데 보내.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떡합니까? 그래도 옛날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사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마나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겠죠. 여보 이거 이해해서 우리 액정령께서 우리 직성상과 액정령이 했는데 이제 유병이한테 우리 딸을 시집 보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보내야지 뭐 어떻게 높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대답을 했다. 그게 이 마나님이 펄펄 뛰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우리가 집안이 뭐 이렇게 하다고 하더라도 유병이한테는 내 딸 보낼 수 없지 않느냐 하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유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황제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말하면 고단한 처지였느냐, 아무 힘도 없는 처지냐, 아무도 탐내지 않는 사람이었느냐.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라 하면 고아, 황제는 고아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전달.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화를 내니까 정말 유병이라는 인기 없는 신랑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허강환이 그래도 내 직서상관 장하께서 액정령 장하께서 나한테 부탁을 했고 내가 허락을 했는데 이 허락 안 하면 이제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여보 좀 참아. 그래도 내가 말이야 할 수 없이 했으니 어떻게. 그래서 이제 글로 해서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을 보내는데 신랑이 장가가는데 돈 좀 들죠. 돈 좀 드나요? 뭐 돈 좀 든다고 그러대요. 저는 다 돈 없이 안 갈랐습니다. 근데 돈을 뭐 이제 신부한테 뭐 또 주고 뭐 하게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이제 허광한이 마련할 길이 없어요. 이제 허광한이 아니라 이제 유병이가
신부한테 줄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장하가 대신 뒤에서 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런 사람한테 딸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정도로 유병인은 말하면 저기한 사람이었다. 그래 아까 이제 장하의 동생 장한세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입니다. 장군인데 이 옆에는 그 장한세 도장이 지금 무덤을 발굴했더니 장한세의 도장이 나왔습니다. 요 8호 보분이라는 것도 이 고분 발굴했는데 저기에서 이제 장한세 무덤 그림이고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근사한 모자를 썼습니다. 그때야말로 이제 폭실색부였으니까 저런 모자 없었겠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딸이 황후가 되는 바람에 이제 저런 모자를 썼겠죠. 자, 그럼 유병희가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예, 보면은 허광의 형제와 조모 집안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 할머니 사씨라고 하는 집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근근히 밥 얻어먹고 있다. 근근히 거기서 글자나 좀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있을 집도 뭐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덜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뼈대는 이제 황실의 저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이고 이제 이제 황제 앞에서 조회를 합니다. 그런 걸 갖다 뭐라면 조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조회에 참석하라고 초청장을 받는 거죠. 무죄의 증손이니까 그래도 초청장 이제 받게 되면 근데 저 시골 살다가 저 궁궐에 들어가려면 아침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잘 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여기 상관이라고 하는 경조원 그 근처에 어디 조그만 데 가서 머물다가 그저 아침에 가서 잠깐 인사하고 나오고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저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병희가 왜 무죄의 증손이면서 저러한 이제 말하면 고단한 삶을 갖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죽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그 원인이 무고의 화라고 하는 사건이 무제 시대에 일어납니다. 무제 말년에. 이 무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라고 하는 건 이제 무격이라고 하는가 이제 무슨 그렇죠. 요새 무당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고라고 하는 글자 혹시 아십니까? 저 밑에 있는 건 그릇 명자죠. 예, 그릇이 이렇게 밑에 있는 늑사자의 그릇 명자죠. 그리고 벌레 청자가 3시계 있습니다. 그걸 고자인데 이게 어떤 고자냐 하면은요. 벌레를 갖다가요. 이렇게 그 그릇에다 이렇게 한꺼번에 한 10마리, 20마리 많으면은 먹을 게 안 주잖아요. 먹을 걸 안 주고 있으면은 먹을 걸 안 주면서 그 서로 잡아먹는 거야. 잡아먹다 맨 나중에 한 마리가 나머지 다 이제 결국 잡아먹는데 이게 그런 걸 그려서 이제 고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무고의 화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예전에 한 무제 때 오면은 뭐냐면 요새도 우리가 연속국회 같은 데 토론 나옵니다만은 무슨 비방이라 할까요? 뭐라 그러나 그런 걸 갖다 막대기에다 인형도 만들어서 땅속에 받아먹고 그 의자 밑에 넣어놓고 그러면 너는 그다음에 그 전에 보니까 인형도 눈에다가 바늘을 탁탁 찍어가지고 넣고 그런 거 보셨죠? 이제 그것을 갖다 땅속에다 담아오면 이 사람이 이제 이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죽는다든지 이런 비방이죠.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크게 터졌어요. 그 사건이 크게 터진 이유는 물론 그 궁중 생활이라고 하는 거에 참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이제 비척도 많고 그러니까 비척 안에 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 강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강자의 충자 강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무제 말년이니까 정권 교체가 시작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태자가 들어서면은 그 태자의 성격에 따라서 정치가 확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황제는 천자니까요.
그러면 이제 무제 밑에서 관직을 해서 거기서 출세하고 무제의 그 정책에 순응해서 하던 사람들은 그 태자가 그 자기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거죠. 만약 그 정책을 따라주는 거 확 바뀐다면 자기는 정권 교체기에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면서 자기는 그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무제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황제권을 하기 위해서 아주 엄형주의를 갖다가 아주 엄격하게 형벌을 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허다한테 무슨 죄까지 만들어 놓으면 반순 복비의 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나중에 나옵니다만 반순이라는 건 순자는 입술 숫자인데요. 입술 숫자 그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 이게 혹시 젊어서 며느님 할 때 시어머니한테 꾸중 들으면은 겉으로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을 삐쭉 이럽니다. 그죠? 입을 삐쭉 내미는 거죠. 그럼 말은 안 해도 그것은 시어머니 뭐 그런 얘기. 그게 그 반순이에요. 그 복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뱃속에서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겉으로 말을 하는 거는 뭐 너 말했으니까 잡아다가 뭐 혼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말로 나타나지 않는 반순 복비라고 하는 걸로 죄를 묻는 경우가 무죄 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형주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태자 유고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또 얘기는 이 참 묘한 게 말이죠. 이 무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정치를 갖다가 백성들이 나를 마음속으로부터 천자를 그 이제 말하면 그 뭐 따라주기를 바라고 이것이 그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 지난번에 내가 무슨 말씀을 그 이제 뭐 그 통치력의 절약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면 마음속으로부터 이제 그 이런 체제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온다면 굉장히 정치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한 것이 뭐냐면 유교를 선택하고, 그죠? 유학을 선택하고 유학을 통해서 지난번에 혈약과를 갖다 말씀드렸는 대로 이제 이제 효령과를 말씀드렸죠. 그 효도자라고 염치자라는 사람 관리를 뽑아준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효도 잘하는 사람이 관리 뭘 잘할 수는 있겠지만 효도 잘하는 것이 관리를 뽑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관리의 그 저기로 봐서. 그런데 무제는 효령과를 가지고 관리를 뽑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학을 공부하고 이걸 해야 출세할 수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이 전반적으로 유교 교육이 관학화되는 거고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국가의 유교가 이데올로기화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유고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들이기 때문에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배운 건 공자 냉자 공부했을 거란 말이죠. 그 인예로 정치를 다스려야 된다. 그 나중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태자들이 뭣도 모르고 아버지 왜 그렇게 그 이제 법을 갖다가 혹독하게 합니까? 그러면 이 철없는 놈아 너 때문에 이 나라 망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교육은 인의를 교육을 시키지만은 황제 입장에서는 그건 복종하라고 교육시키는 거지 내가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더러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황제 입장에서는 너희들 인의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고 예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니까 그걸 해라고 가르치는데 내가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하고 그 태자하고 이렇게 그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그렇게 너무 그 심하게 하시잖아요. 그 형벌 안 줘도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건에 얘기하면 야 이놈아 너 때문에 이 나라 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통감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랬는데 이 유고는 사람이 유학을 갖다 공부해서 아직 철이 없죠. 그
통치자가 되려면 아직 저는 어렸을 때 배운 그대로 그래도 정치는 인의를 해. 백성들을 내 자식처럼 사랑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무죄와 태자 사이에 정치적 말하면 시각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후대 가면 태자들이나 세자들은 절대로 자기의 정치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면은요 아버지한테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것만 하고 뭐 하고 얌전하게 보이고 언제든지 아버지가 바꿀 수도 있으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이제 자꾸 터지니까 그 다음에는 태자가 되가 세자가 되면은 자기의 정치적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였다 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안 보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였거든요. 그 인의 정치. 자,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죄 옆에서 무죄의 말하면 엄형주의를 갖다 뒷받침해주고 가던 사람이 강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이 사람 얘기 이 무죄가 지금 아파서 빌빌거리고 있어요. 나이가 많거든 이때. 그게 저 한번 돌아가고 그다음에 저 무죄 태자가 들어서기만 하면 나는 하루아침에 나 그런 거죠. 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마침 무죄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장안에서 떠나서 저쪽 멀리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태자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봐서 무죄한테 가서 뭐냐면 당신이 아픈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글쎄 왜 그래? 그랬더니 이 말이야 다른 게 아니고 비방을 해서 나무를 갖다 막 가서 모구를 갖다가 그 의자 밑에다가 놔서 그렇다. 야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사건이 터져요. 그러니까 무죄가 그럼 너 알아서 조사해. 이렇게 하니까 강충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냥 황후서부터 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황제는 떠났죠. 황후하고 태자는 지금 장안 궁궐에 남아있는데 강충이 와서 의자 막 다 뒤지고 땅 파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저 비방하는 그런 나무가 나왔다 어쩌다 해서 야단법석이니까 이 목표가 그 태자를 없애려고 하는 목표라고 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 그 이제 아버지한테 좀 가야 되겠다. 무슨 소리냐? 안 된다.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할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강충이. 아직 태자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어머니 태우한테 가서 저놈이 어머니하고 나를 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고를 터가지고 자기가 강충을 죽입니다. 자, 강충을 죽이는데 이 강충을 죽이니까 태자가 군대를 일으켜서 강충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멀리 떠나 있는 황제 무죄의 귀에는 뭘로 들어가느냐? 아버지가 서울을 떠난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가 승상을 내보냅니다. 너 가서 저 진압하고 와라. 그게 승상하고 태자군하고 승상군하고 이제 장안에서 싸우는데 태자야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강충 정도 하나 죽일 정도지 이 승상이 가지고 오는 군대를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게 도망가서 어느 농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발견돼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면 태자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무죄에 보고가 되고 무죄가 그걸 통해서 그 관계된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이제 유거도 죽고 유거의 아들 유진이도 당연히 죽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다 이제 죽죠. 물론 나중에는 무죄가 이제 이 강충이라는 사람이 이거 이제 꾸며낸 거다라고 하는 걸 알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황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게 없죠. 아무리 자기가 잘못 듣고 해도 잘못한 게 없죠. 그래 한참 지나가서 이제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고도 죽고 그 아들 유진도 죽고 아까 지금 나왔던 유병희는 감옥 속에 그 부인이 이시부인인가 이제 20부인이요. 왕부인인가 그런데 왕부인이 그 감옥에서 나서 아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이게 무고화라는 게 아주 유명한 예인데 그래서 이 유병희의 내력이 이렇게 지금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자의 세 아들과 한 명의 딸 그리고 여러 처처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병희만 겨우 이제 나중에 살아남는데 자 보세요. 자 이제 한 경제 무죄죠. 그리고 여태자 그리고 유진 그 이제 황고라고 그럽니다. 도황고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게 이제 이게 유병희입니다. 유병희가 이제 요 중간에 두 사람은 황제가 되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어 버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이 황제가 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 얘기로 이제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그 유병희가 이제 참 갓난아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정위감이라고는 벼슬 가지는요. 정위라고는 궁정 내에 있는 무슨 범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처벌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냥 뭐 궁정 감옥, 궁정 경찰, 하여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궁정위인데 그 이름이 병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알았어요. 이게 무고의 화가 이 태자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이제 무제에게 보고돼서 그냥 싸그리 다 잡아 죽여라 그런 그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물론 중간에 죽었는데 이건 알았어요. 이건 알았다. 이제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게 뭐 난 지 100일밖에 안 되는 이 애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런데 마침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감옥에 말이죠. 무죄의 어떤 면이면 감옥에 있는 사람 몽땅 다 죽여라고 하는 어딘가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네? 뭐 헤롯인가? 뭐 그러죠. 그러니까 다 죽여라.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도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는 모양이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 죽여라고 하는 조서가 내렸어요. 그래서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병길이가 자기가 궁정감이냐. 얘가 누군 줄 아느냐. 무죄의 증손이다. 그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네가 이걸 죽었다 나중에 너 무슨 책임질래? 그래서 얘만은 보호하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뭐 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이제 갓난아기 이거 되냐? 그 이제 마침 병길이 그 감옥에 그 젊은 여인이 한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 젖을 물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병길이가 이제 뭐 우유값도 대주고 먹을 것도 대주고 감옥에서 젖을 먹여서 이제 기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의미에서 유병희의 은인은 이제 병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저기 병길의 이제 상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무죄가 죽고 나서 이제 태자가 없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누구에게 그 뒤를 가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이 소재 한 소재 무죄하고 국가부인이라고 하는 사람 난 그 이제 그 유불능이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이제 무죄 뒤에 이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데 자, 근데 그때 유불능이 몇 살이냐? 그 이제 국가부인이 아주 이제 무죄가 나이 많았을 때는 젊은 부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기를 낳는데 그때 무죄가 죽어서 겨우 8살입니다. 그 무죄도 입장에서 보면 자, 이 8살짜리 황제를 누가 보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필하는 사람 3사람을 정해놓습니다. 하나는 곽광이라는 사람, 대사마 이제 대장군. 근데 거기 장군 김일재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좌장군 상관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곽광하고 상관걸은 이제 중국 사람이고, 이 거기 장군 김일재라고 하는 사람은 흉노입니다. 흉노의 무죄가 그 이제 그 흉노 정보를 떠났을 때
거기 이제 거기 그 흉노에 무슨 그 왕의 아들이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것은 이 양반이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상황으로 봐선 이제 그 부처님 상을 그런데 이 부처님 상에 이제 금을 입힌 부처님 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죄가 근데 이 사람이 그 왕제 흉내의 왕자로서 왔지만은 그냥 맨 처음에는 노예로 잡혀왔다가 근데 얼마나 성실하고 근하고 한지 그냥 이 사람이 말만 먹이면은 말이 그냥 살살 찌고 그래요. 그래서 무죄가 굉장히 잘 봅니다. 잘 봐가지고 김일제가 거기서부터 쭉쭉쭉 이제 출세를 해가기 시작해서 이제 거기 장군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뭐 여러분 혹시 그 김일제 여기 혹시 경주 김씨 계십니까? 경주 김씨. 예, 뭐 여러분 계시겠지만 그 경주 김씨 종친회에서 저 김일제에 가서 제사 지낸 거 혹시 아십니까? 김일제 묘 있습니다. 그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이제 경주 김씨 쪽에서 김일제가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라 문왕 때인데요. 문왕 때인데 사실은 이제 그때 비석에 우리는 그 이제 김일제 후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비석의 돌에 그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뭐냐 말이죠. 이게 이제 김일제가 살았을 때는 BC 80년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AD로 치면은 적어도 600년 정도 이제 되니까 한 7, 800년 차이를 두는데 배란간에 이제 신라에서 신라 왕족들이 그 이제 김일제가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비석에다 써붙였어요.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 근데 뭐 대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냥 대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때 신라 시대에 당나라하고 말하자면 굉장히 외교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외교 관계가 좋지 않았을 텐데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를 갖다가 무슨 동네 키재기 하는 거 하는 노름 하면은 그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너 아버지 몇 살이냐? 우리 20살. 야, 우리 아버지는 30살이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30살 먹은 아버지를 둔 그 애가 이기는 겁니다. 혹시 애들 놀이할 때 그런 거 보십니까? 그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너 뭐냐?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님은 뭐 육군 대위야. 야, 우리 할아버지는 소령이야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애들 싸우는. 그렇게 이제 외교 관계에서 당나라는 이시입니다. 이시. 근데 우리는 당나라보다 훨씬 위인 한나라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의 김일제를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외교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한 거니까 그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경주 김씨 쪽에서 야, 이거 무슨 소리냐? 돌에 비석이 나왔는데 뭐 당연히 우리 조상이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하여간 대수를 따져보기는 어려워요. 김일제 그런 분이고 이 상관걸 그리고 이제 세 분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이제 좀 뒤를 좀 봐줘라. 그 황제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소재인데 그 8살 돼 해서 12살이 됐습니다. 12살이 되니까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좀 보십시오. 황후를 갖다가 시키는데 이 상관걸의 아들하고 그다음에 곽광의 딸하고 자기는 이제 고명대신이니까 끼리 결혼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김한상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곽광하고 상관걸하고 사돈 맺어서 그 아들과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손이 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곽광에는 외손녀고 상관걸에게는 친손녀가 됩니다. 근데 그게 몇 살인지 아십니까? 6살입니다.
12살짜리 소재하고 결혼시킨 것이 6살짜리 곽광의 외손녀 상관간의 그 손녀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건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세 사람이 가다가 경쟁이 붙었는데 김일제는 죽습니다. 먼저 죽기 때문에 경쟁의 상대에서 떨어졌고, 상관걸하고 이제 곽광이 권력 투쟁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곽광에 의해서 상관걸이 이제 뭐 역모 사건을 해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곽광만 남은 상태에서 누구냐 하면 소재, 아까 유불능, 아까 이제 자기 외손녀하고 결혼시킨 유불능 소재가 BC 7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죽었는데 그때 무슨 손이 있겠어요? 그 어린애를 결혼시켜가지고 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사를 결정할 수, 요게 이제 시조 이제 김일제 타쿠 한타쿠라고 하는 이제 벼슬인데 요건 그 경주 김씨 계시면 좀 얼굴 잘 봐주십시오. 이쪽에 이번에 요거는 여러 사람이 이제 무제 때 하는 거 김일제 묘적이고, 자 이제 이런 상태에 이제 그 상황이 됐다. 소재가 죽었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황제 권력이 얼마나 강하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이제 그 장탕이라고 무제 때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왜 황제 권력이 얼마나 강하느냐면 이 백록피라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사슴을 잡아가지고 그 흰 털을 갖다가 흰 털을 가지고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돈으로 만들었어요. 말해 이게 돈의 값이 얼마나 40만 냥. 이게 어디다 써먹느냐? 제후들이 황제한테 선물을 보낼 때 무슨 구슬이나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벽옥이나 이런 걸 담아서 보내는데 어디다 담아서 보내냐? 저 백록피로 된 돈에다가, 백록피로 된 돈에다가 그걸 갖다 올려서 바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구슬이나 이런 것은 한 10,000냥밖에 안 나는데 이 밑에 바치는 백록피가 40만 냥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이제 무제가 제후들의 돈을 긁어 모으려는 방법의 하나로 이제 이걸 썼는데, 이걸 하니까 장탕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 옆에 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써. 이런 정책 쓰려는데 어떻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창벽 이거는 겨우 가치가 수천 그 전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바치는 뭡니까? 백록피는 40만 냥 간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무제가 있다가 이 안이 보고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도 뭐 어떡할 수도 없고. 근데 거기까지 됐는데 장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가입니다. 엄영주의로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이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니까 장탕이 이 안이를 잡아 죽여야 될 텐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는 장탕이 뭐냐면 반순복비의 죄목이라고 하는 것을 뭐랄까 옛날에는 뭐 국회가 없었으니까 법률 마음대로 만들고 이게 법을 다루는 장탕이 그걸 만들어 속으로 비난.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황제의 권력이 이제 강화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러한 강한 권력을 가진 황제를 누구를 시킬 거냐 하는 것은 이 황제의 권한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은 웬만큼 시켜도 자기가 살아남을 구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권력이 워낙 강하니까 허다못해 반순복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정도니까 말을 안 듣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잡아 죽일 수 있는 것이 황제의 권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권력을 쥐고 있다. 내가 이제 말하면 정치를 갖다 좌지우지하다. 그랬는데 황제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황제의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반작용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황제를 내 손아귀에 넣을 거냐 하는 문제가 권력을 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상당히 자기의 목숨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얘도 이제 소재 유불능이 이제 8살 해서 12살에 장가가고 그리고 이제 죽어요. 15살인가 뭐 해서 죽어요. 그리고 공백 상태가 되니까 지몽권자가 누구냐면 그 누굽니까? 곽광의 외손녀 딸이죠. 외손녀 딸이 이제 절도 권력자가 되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 유불능이 12살 때, 소재가 12살 때 상관씨가 이제 그 6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준데 이 사람이 이제 황후가 됐다. 이 사람이 죽으면 15살에 태후가 됩니다. 여러분, 태후란 말은 말이죠. 황후보다 높은 황후의 시어머니가 태후 아닙니까? 근데 15살 때 태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곽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관계를 갖다 미리 생각을 해가면서 이러한 혼인 관계를 이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안. 자, 여기 잘 보이십니까? 요거 그림이 꼭 무슨 애기 같죠? 예? 요거 애기 같지 않습니까? 이게 황후예요. 저 어린애가 15살 먹은 어린애가 황후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은 이제 그냥 잠시 접어두고, 그러면 황제가 없을 때, 그 태자가 없을 때 황제를 뽑는 기준은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다 낙제입니다. 사실은 다 낙제예요. 그리고 뭐냐면 공식적으로는 유가적 정통에 의해서 후계자 계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추다라 때부터 만들었던 종법제도라고 하는 거 있죠. 종법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은 황제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 하는 거 따지는 친서관계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항렬도 따져야 됩니다. 왜냐면 유가적 저기에서는 항렬 이제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의 뒤를 이을 수는 없잖아요. 유가적 저기.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테타 하면 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카 저기하고 올라갔으니까 그건 이제 거꾸로 됐지만은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의 손법제도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세습 통치를 위한 방법의 하나죠. 그리고 종족 조직과 국가 조직을 일원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왕은 바로 천자고 천하의 대종이고, 그래서 적장자 이외의 아들은 제후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좀 잘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다 아시는 종법제도에 그 대종은 만세 불천이고, 근데 소종은 5세 1천이다. 뭐 여러분들 그 이제 다 아시는 얘기. 이게 이제 그래 대종은 쭉 나가고 그다음에 하나는 소종가죠. 그 제후로 떨어지죠. 제후가 그 아들의 제후의 장자는 또 제후로 내려가지만 그 차자부터는 또 대부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엄격한 말하면 이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원칙에 따라서 황제가 없으면 황제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우리 집안의 족보, 우리 집안 안동관시 족보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족보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주례라고 하는 거지. 지난번에 그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세와 대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 하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던데,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세대가 좀 계산법이 다른데 중국에 찾아보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세 가지 방법이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지 할 게 없고. 그러면 소재가 죽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종법제도에 의하면 대상자가 누굴까? 자, 소재가 죽었으면은, 소재가 죽었죠. 이 뒤를 이을 사람이 그 동생의 유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죠? 그 이제 유소라고 이 무제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도 무제의 아들 이제 유소라고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무제 아들의 아들 무제의 손자가 요 해령의 유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유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이게 증손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법제도에 의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사람이 저기 하면 그 이제 손이 없으니까 무제의 뒤를 이어줘야죠. 직접적으로 혈통 관계. 예. 그다음에 안 되면 이제 이 손자. 그다음에 유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병이는 제3의 해당자 아닌가, 3순위가 해당자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얘기 한 데는 아무도 없지만,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요 얘기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 유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불능 소제의 이제 형제인데 유일한 무제 아들로서는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 안 시켜요. 그 안 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광릉왕이 이제 유서인데 이 사람은 실도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왜 안 시키느냐? 도를 잃었다. 그리고 무제 아버지가 이거 채용하지 않은 애다. 내놓은 애다. 근데 뭘 하느냐 하면은 한서에 이제 뭐라고 이러면 이 사람은 뭐 음탕하다. 그 다음에 힘이 세가지고 소고 씨름도 할 정도야. 그 다음에 맨손으로 공과 싸우다가 뭐 다치기도 했다. 그게 안 된다 그거예요. 아 이런 놈이 어떻게 황제가 되느냐. 그리고 곽광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광릉왕 이 유서라고 하는 건 곽광이 속으로 이 사람 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눈치 빠른 어떤 난관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유서가 맞습니다. 맞는데 옛날에 주나라 시대, 은나라 시대의 역사를 딱 보니까 이 순서대로 꼭 한 것만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말하면 주례라든가 종법제에 의한 순서로 꼭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하면 모르긴 모르지만 곽광이 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니까 곽광이 딱 자기 말에 맞거든요. 아 그래 너 말 옳다. 그래서 이제 광릉이 이제 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 결정한 것이 이제 이순이 그 유하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다음 뒤를 이어서 이제 소제가 죽은 다음에 창업왕으로 결정했습니다. 아까 제 2후보죠. 그러니까 이제 저 소제의 조카입니다. 그죠? 소제의 조카니까 뭐 숙부를 잇는 건 괜찮으니까 위해서 빨리 가서 좀 모셔와라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칠정 전교를 가지고 쫙 해서 이제 가서 훅 따다가 모셔왔습니다. 이게 창업왕 유하의 도장인데 근데 사실은 창업왕 유하라고 제가 황제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창업왕 유하라고 붙이는 얘기는 황제 자리에 오르긴 올랐는데 바로 쫓겨났어요. 바로 쫓겨났기 때문에 한나라의 그 황제의 세계를 씌면서 이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왕 유하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이 아까 이제 어디에도 여기에도 유한데 이 사람은 이제 해혼 후라고만 얘기돼 있고 이제 황제로 이제 들어가죠. 하다못해 나중엔 이제 후대에 가면 이제 폐위됐으면 폐위라고 그래서 폐제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이건 폐제라는 말도 이제 쓰지 않을 정도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불능을 이제 숙부를 잇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유서라고 하는 이제 소제의 유불능과 이제 유서의 행동과 좀 비교해 보면 유서가 왜 아까 제일 순위인데 빠졌어요? 이 사람 도가 없다. 그다음에 뛰어다니잖아, 씨름잘하고 하여간 호랑이하고 싸우고 그랬다. 그랬는데 이
두 번째로 뽑았던 유하라고 하는 창업왕 유하는 이제 그 소재의 조카인데, 조카인데 이 사람도 보면 이렇게 저기 오는 동안에 뭐 수렵하고 그다음에 뭐 유람 댕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황실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거기서 제후왕 되는데 뭐 꺼릴 게 있어요? 그냥 놀라다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왕실의 제후왕 된 사람들 보통의 경우가 저렇습니다. 그게 이게 무슨 유서는 똑똑하고 무슨 유하는 나쁘고 반대로 유하는 좋고 유서는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냥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적절한 행동을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여간 저기 소재가 죽고 나서 이제 47일 만에 황제의 인수를 받고 이제 그 즉위합니다. 아까 그래서 곽광의 외손녀인 상관태우는 15살에 드디어 황태우가 됩니다. 자, 이거 아마 이 얘기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꽤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되면 저쪽 정도왕에서 정도라는 곳에서 이쪽 장안까지 온 겁니다. 유하가. 자, 그다음에 낙양 지나서 이렇게 뭐 하여간 유하가 오는데 나중에 쫓겨가서 이 밑으로 내려간 자리가 쫓겨간 자리인데 그럼 이 지도를 갖다 버리면 유하가 쫓겨난 이유가 대체적으로 얼른 제가 얘기하는 걸로 봐서 짐작이 되실 겁니다. 아하, 역시 동서의 대립이고 안 되겠구나. 어쩌다 순서 가서 유서 안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차례를 보니까 이제 유하가 돼가지고 조카라고 그래서 됐는데 산동지방에서 왔어요. 동조. 그건 중국의 동서 대결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단순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배경은 그렇지만은 유하가 오면서 중요한 건 그 이제 말하면 여기에 정도에서 왔는데 정도 왕인데 정도 왕으로 오면서 자기 제후국에 있던 관속들을 갖다 대거 끌고 왔습니다. 200명을 끌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문제가 황제가 됐는데 유황이 대왕이었어도 문제가 이제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제나라 왕인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와서 동쪽으로 군대까지 끌고 와서 장안까지 왔다고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그쪽에? 유비의 장인이 힘 좀 쓰는 사람이고 저 동쪽에서는 군대를 끌고 이거 안 되겠다. 유황은 문제 어떻게 왔어요? 조심조심해서 가서 진짜 나 그 황제 시켜줄지 어쩔지 가서 좀 보고 와라. 자기 외삼촌 보고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염려 마십시오. 가십시오. 자기 누구 데리고 온 사람 없죠.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고급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데려다 놔도 내 직위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면 그 사람이 못 된다. 그 세력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문제 경제를 갖다가 아주 굉장히 치세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역사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잘못하면 쫓겨나니까요.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그 누누이 말씀드린 이제 말하면 황로 사상에 의해서 웬만하면 간섭하지 않는 걸로. 웬만한 불로는 눈 감아주는 거. 그러니까 그 황제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굉장히 편하니까 당신은 성군이요, 정치 잘하는 사람이요, 치세를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보기에 따라서 저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전 뭐 결론 안 내립니다. 그건 보는. 그래서 정말 2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창읍에서 사람을 발탁해서 이 창읍의 승상이었던 안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락궁 위 아마는 이것은 수도방위 사령관 딱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와서. 그러면 수도방위 사령관 딱 시키면 그것이 뿌리를 내렸다고 하면은
곽광이도 언제 가는지 모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그 자기를 창업을 갖다 황제를 시켰으면 황제로 모셔오겠다는 곽광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그다음에 그 밑에 한 사람한테 한 계급씩 올려주고 돈도 듬뿍 주고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주기보다 자기가 데려온 사람 먼저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 원래 곽광이나 이 장안에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황제로 뒀다가는 내가 며칠 못 가서 아웃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앙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든, 지난번에 그 이제 문제 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 유황 올 때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 장안 세력과 유화의 이익의 충돌이 여기서 나타난 거라고 봐야죠. 자,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쫓아내자. 쫓아내서 쫙 하는 겁니다. 뭐 여러 애들 다 모여가지고 이 모여 논의하는데 이제 바꿔야 되겠다. 군신들이 생각을 하면, 여러 신하들이 생각하면, 이건 뭔 배랑간에 황제를 바꾸다니? 그러나 곽광의 그 힘에 밀려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쭉 해서 곽광이 자기 외손녀 딸이 이제 태우 아닙니까? 15살이 그 모셔가서 도장 찍어라. 그래서 도장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태우가 왕하고 너는 뭐 이런 잘못했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왕 아니다.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쿠데타를 말하면 이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도 보통 쿠데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장안세 그 이제 이 사람들이 논의하면서 한 게 유화의 죄목입니다. 그 200명을 그 이제 200명 와서 이제 관직을 다 주니까 이 장안세라고 하는 사람이 곽광 밑에 있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잡아서 그 200명 싹 잡아서 감옥에 탁 집어넣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 창의왕의 죄목이 27일간 황제 노릇을 했는데 1127건의 조치를 했는데 이게 다 잘못한 거다. 뭐 그 전에 황제는 뭐 그런 짓 안 했나요? 다 했죠. 그다음에 이제 200명의 뭐 오만한 놀이라고 뭐 음악 연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묵수, 인장, 도장, 황수를 갖다 여기다 들러 차고 다녔다. 그게 죄예요. 물론 그 심하긴 심했지만은 그것이 황제에서 쫓겨날 만한 죄는 아니다. 황제는 그보다 더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화가 항변을 합니다. 자, 너희는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황제가 잘못하면 적어도 7명이 가난한 신하가 있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나서야 말하면 나를 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래도 공부께는 했죠. 그 얘기를 아는 거 보니까. 근데 7명의 간쟁하는 신하도 없이 배란간에 툭 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요. 그것도 이제 논리가 곽광이 맥히죠. 그 다음에 비록 무도하다고 해도 역사에서 보면 무도한 임금이라고 해서 바로 천하를 잃는 건 아니다. 황제 자리 쫓겨나는 건 아니다. 역사 봐라. 그랬더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황태우가 조서를 내렸어. 너 나가라고. 이게 창업왕 유화를 쫓아낸 이유입니다. 이거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창왕이 이게 권력 투쟁에서 이게 안 되겠다 쫓아냈는데, 그다음 누구를 했냐? 벌써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아까 이제 유병희를 구해줬던 병길이가 그때가 겨우 생각나는 거야.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20여 년 전 일인데. 근데 겨우 있습니다. 누구야? 무제의 증손자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 좋다. 그리고 황태우가 결정을 하죠. 왜 결정을 했을까요? 유병희가 이제 황제 우선 한 것은 이 사람 뒤에는 아무런 세력이 없다. 배경이 없다. 떨거지가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권력자들은 안심할 수 있지. 이 사람 황제 세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때도 뭐 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엄원년이라는 사람이 창하왕을 내쫓는 것은 이 곽광이 신하로서 할 짓을 아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죠. 적어도 전통적인 왕조 체제에서는 옳은 얘기인데 곽광을 공격하니까 곽광이 권력자잖아요. 그래도 곽광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에이, 저 미친놈. 그죠? 곽광 입장에서 에이 미친놈 듣지 마.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유병희가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어서 유순으로 고칩니다. 이름을.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허광한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이 사람 황후시켜야죠. 근데 그 아버지가 폭실색부니까 저걸 어떻게 황후를 시키냐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곽광이 자기의 딸을 유병희한테 시집 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허광한의 딸, 저거 힘없는 폭실색부의 딸, 저것 좀 밀어내고, 그리고 내 딸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유병희 입장에서, 유순이 입장에서는 벌써 20살이 넘어서 하는데 눈치 모르겠어요? 그냥 간신히 핑계를 내가지고 허광한의 딸 먼저 결혼했다 조광지철을 갖다 황후로 세웁니다. 그랬는데 곽광의 부인이 독살합니다. 독살시킵니다. 황후. 그리고 자기의 딸을 갖다가 이제 황후로 올립니다. 곽황후가 됩니다. 자, 이제 이래. 자, 이게 참 재밌죠. 자, 보세요. 이 곽광과 이제 상관걸이 이제 상관걸 아들 상관 아니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곽광의 딸이 결혼하죠. 그래서 여기 딸이 이게 상관 태후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한테면 소재한테 시집 갔죠. 그래서 이제 태후가 됐죠. 근데 곽광의 이 딸이 아니고 다른 딸, 뭐 막내 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막내 딸은 이 사람하고 상관 태후하고 이 형은 항렬로 치면 항렬이 낫죠. 그렇잖아요. 이건 외손녀고 이건 딸이니까. 근데 외손녀는 소재한테 가고 소재는 유병희를 치면 뭐예요? 항렬로 치면 손잡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의 딸을 유병희한테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곽광의 손녀가 곽광 딸의 시조모가 된 거죠. 아, 그렇죠. 계산해 보세요. 이게 권력이고 정치라고 하는 거야. 예, 유병희, 이거 허평군이라고 하세요. 허광한의 딸, 이제 황제, 그 독살됩니다. 돼서 죽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쪽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는데, 권력자에 의해서 세워진 황제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습니다. 중신들이 있습니다. 권력 쥐고 그다음에 황태후가 이제 그 뒤에 물론 제 친정 식구들이죠. 그다음에 군사 세력을 가진 구테타 세력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디 가면 환관이 권력을 쥐고서 황제를 이제 뽑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뽑는다는 게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제 그야말로 똑똑한 사람 뽑고 건장한 사람 뽑고 머리 좋은 사람 뽑고 도덕군자를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전환시대에 말하면 그 이제 곽광이라든가 무제라든가 이런 시대가 지나서 황제의 말하면 절대권이 형성되고 나서 그 뒤부터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후한대에 오면은요. 이렇게 후한대에 오면 황제들이 많아요. 광무제, 명제, 유장, 그다음에 효장제, 유달, 그다음에 4번 효제, 유저저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후한대의 황제는요. 후한을 세운 유수가 31살 때 황제가 되고 62세에 죽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명제가 29살에 황제가 되고 48살에 죽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세 번째 장제 유달은 19살 때 황제가 돼서 31살 때 죽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31살 때 죽으니까. 그 다음에요.
화제는 10살 때 든 거고, 상제는 1살 때 든 거고, 안제는 13세 때 든 거고, 근데 소제 유인은 10살 때 든 거고, 순제 유보는 11살 때 든 거고, 충제 유병은 1살 때 든 거고, 질제 유차는 7세에 든 거고, 그다음에 환제 유지는 14세에 든 거고, 영제 유광, 우리 그 삼국지 읽으면 영제 얘기 나오잖아요. 그 11살 때 든 거고, 근데 소제 유병은 13살 때 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조비한테 나라 바치는 헌제는 유협은 9살 때 든 거. 자, 적어도 이제 후한대에 장제 19살 때 황제에 등극하는 거 말고 그 이후로는 몇 명입니까? 11명. 14명의 황제가 나오는데 11명은 13살 이하야. 15살 이하가 전부다. 자, 세상에 어떻게 유씨는 그렇게 못 사냐? 자연의 생명이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유씨만은 무슨 DNA가 해가지고 수명장수하지 못하고 저렇게 됐느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우연을 기다린 거 아니야?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광무제 주소가 아니고, 자, 재위 기간을 봅시다. 재위 기간 화제 유예 18년, 4년부터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쓴 것이 누구냐 하면은, 그때 이제 장제 유달의 만하님 두태후, 태후가 오래 사는 거예요. 태후가, 요거는 그 3대 장제 유달의 부인이잖아요. 그 태후가 됐어요. 그 이제 유조가 할 때 이때 이제 27세에 사망하잖아요. 10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 할 때는 등태후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태후가 누구를 결정합니까? 누구를 황제로 결정해요? 이게 유조가 아들이 없은 이 상제를 결정했을 거고, 그죠? 등태후가 여기를 결정했을 거고, 여기를 결정했을 거고, 근데 염태후가 여기를 결정했을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진짜로 그 사람밖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렬로 따지고 정법제도로 따지고 뭐 해가지고 정말 먼저 돌아가신 황제의 이제 말하면 항렬 관계라든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뭐 종법 관계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나이라든가 신서 관계라 이런 걸 가지고 결정한 거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림을 좀 그렸어야 되는데 그 두태후는 함양산에 장제 유달가인데 88년에 사망했거든요. 그 78년에 인구해서 화제 때 이 섭정을 했는데 섭정을 10년간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두태후가 이제 그 장제 유장과 결혼해서 4대 화제 시절은 10년 동안 황제 노릇을 했다고 하지만 10살 때 등극해가지고 무슨 정치를 해요? 그 태후 정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등태후는 이제 화제하고 결혼하거든요. 시어머니 빨리 죽어야 이제 자기가 하죠. 그 다음에 15살 입궁해서 황후가 돼서 화제가 사망한 것이 106년인데 AD로. 그 다음 후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자기가 상제, 안제까지 자기가 두 임금을 갖다 황제를 갖다 결정해서 이게 언제냐면 121년에 임정 칭제를 해 나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제 유호가 125년에 사망하는데 요거 이제 이 사람이 임정칭제 121년까지 이제 하고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면 125년까지 사니까 121년부터 125년까지 한 4년 동안 그래도 황제 노릇을 했다고 칠 수 있죠. 근데 이미 황제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125년에 뭐 이제 30몇 살, 뭐 20몇 살 때 죽으니까 그 부인으로 왔던
그 이제 염희라고 염태후라고 나중에 이제 됩니다. 염태후가 알았어요. 야, 권력을 잡는 길이라는 걸 우리 시어머니, 시할머니 다 보니까 남편 일찍 죽고 그리고 태후로서 권력을 쥐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누굴 골라내느냐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제일 말하면 갓난애기면 갓난애기일수록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기 요 상황에서 소제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는 이제 환관이 득세한다는 얘기는 옆에서 환관이 보니까 참 뭐 태후가 뭐 정치적 식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황제는 마음대로 세웠다 놨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순제 구데타를 해가지고 순제를 다시 시킵니다. 자,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지금 이제 설명한 거 간단히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그 두왕후는 누구냐면 장제 유달과 결혼을 했죠. 그래 장제가 사망하다 소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살 때 유조 화제를 등극을 시키죠. 그런데 유달의 아들이 말이죠. 장제 유달의 아들이 몇 사람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들이 8명이나 돼요. 8명이나 되는데 네 번째 화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유조를. 왜 그랬을까요? 첫째, 둘째, 이 사람도 이제 저기죠. 이 사람도 그렇고 좀 오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연영으로 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화제를 골랐다는 거예요. 왜? 어리면 어릴수록 적어도 20살 되면은 할 수 없이 정치 넘겨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황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제 나이 많은 형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때 유경이 아마 태자였을 겁니다. 이때 태자도 자기가 폐위시켜 버리고 더 어린 사람을 갖다 황제로 세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황태후가 이제 그 두태후가 있는 동안에 유조가 이제 화제가 그 좀 나이가 먹어가요. 나가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 좀 너무하단 말이에요. 그 사실 자기를 길러주긴 했지만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위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시를 다 하는데 자기를 그래도 유경을 내쫓고 자기를 황제를 세웠다는 공로 때문에 그 두태후는 그냥 둡니다. 자, 그래서 요거 화제에서 그다음에 등태후가 됐을 때 이제 유조의 황후가 됐을 때는 그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유승과 상제가 있거든요. 있는데 유승을 고만데 형을 뱅기 치워놓고 그 동생 상제를 갖다 황제로 세워요. 말인즉슨 유승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그런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태후가 말하면 혜제가 죽고 나서 그 어린 소제를 갖다 2사람을 세우죠. 그 먼저 세워놨더니 이 녀석이 이 태후가 우리 엄마 죽였잖아. 그런 얘기 한마디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딱 가둬놓고 뭐라고 밖에 발표를 했습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미쳤다. 그러니까 너희들 면회 안 된다. 그리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말하면 역사에서 무슨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뭐 오용하다 하는 것을 어디까지나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없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산대 이제 유원태로 갑니다. 유원태 이제 안제 유원태로 가는데 요것도 또 유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걸 갖다 여기 쭉 이제 후보군인 유수, 유계, 유총, 유승 여기 있는데 요거 화제가 죽었으니까
그 동생들 세울 수도 있죠. 그죠? 이것도 있죠. 여기도 있죠. 안제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상제를 세웠다.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안제 유언대로 넘어가지. 이거 이제 워낙 2살 때 이제 금방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쪽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황후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를 세우는 순서로 봐서도 이것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덕택에 황제는 둘이 바꿨다고 하더라도 등태우는 15년이나 직권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염황후의 경우에는 이게 유호의 황후인데 그 밑에 유호 6번째 결혼한 이유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황후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태자 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 나중에 쿠데타해서 다시 순제가 됩니다만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염희가 황후가 된 다음에 이 태자가 그냥 있으면은 자기 소생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들어덤빌까 해서 걱정을 해서 이 폐위를 시킵니다. 폐위를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유호가 사망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사망했는데 누구를 그 다음에 후회해서 되냐. 근데 이제 유보는 그 태자였던 사람 쫓아내고 그래서 유의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어린애죠, 물론. 갓난어린애. 그걸 황제로 시킵니다. 몇 살 황제를 했는데, 얼마 동안 황제했냐면 200일. 200일 황제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 200일 비난간에 죽으니까 염태고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발표도 못하고. 근데 밖에 사람들은 어린 소제가 죽었는지 뭐랬는지 모르지만 안에 있는 환관들은 금방 알았어요. 환관들 와서 저 염태고 이상하잖아. 우리 한번 일어나자. 그 몽둥이 들고 나와서 그냥 쳤어요. 국벌에 뭐 군대가 있습니까? 뭐 환관들이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순제 붙들어가지고 이 사람 오늘부터 황제다. 그래버린 거야. 구대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환관이 말하면 하고 시작한 거야. 그 후는 그 얘기는 이제 이게 이제 순제 구데타 얘기가 그 구데타 일으켜서 황제가 됐으니까 이 사람 뭐 제대로 또 못했죠. 자 보세요. 아까 유호가 죽었을 때 태자는 폐출했죠.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유호가 죽었는데 소제 유의가 됐죠. 그러면 염태후가 정한 것은 한 소제 유의해서 200일 만에 이제 사망한 그런 적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 쫙 해가지고 태후께서 중국 역사에서 태후께서 정치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권이 절대화됐는데 절대화의 리액션으로서 나타난 것이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여태후, 그렇죠? 이건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여태후 저기요. 이게 여후 얘기고. 근데 왕정군이 왕망의 이제 뭐랄까 큰어머니인가요? 큰어머니죠. 왕녀. 그래 이제 이 사람 왕정군이 이제 전한 말에 이제 이 왕정군에 의해서 이제 왕망의 신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사람 참 알간 그 일생이 말하자면 아주 파란만장하다 그럴까 이제 오래 살았어요. 84세를 살아요.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근데 원래 원제 유석의 후로 들어가도 성제 유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황후도 됐다가 황태후 되다 그다음에 태왕태후까지 올라갑니다. 84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황후가 시작해서 태왕태후까지 해서 61년을 살아요. 이게 나중에는 황제들은 말이야 200일밖에 못 사네. 61년이나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파란만장해요. 맨 처음에는 허씨네 집에 시집을 가요. 그랬다가 거기서 허씨가 또 죽어. 그래서 동성한테 시집을 가. 또 죽어.
그 무슨 여기서 점치는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는 그만두고. 근데 입궁해서 태자하고 유석이 원제가 그 이제 만안이 못 얻는데 만안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는 다 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서 왕정문의를 했더니 여긴 태자가 반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잘 지냅니다. 그 유호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이 원제가 그냥 바람기가 많거든. 그래가지고 바람기가인데 또 구박을 받아요. 구박을 받아가지고 아주 홀대를 무척 받습니다. 그러다가 유호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좀 했는데 그 성제가 유호가 성제인데 성제가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제가 뒤를 이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그 이제 이 누굽니까 원제의 이제 만화님, 뭐 만화님이 하나둘이 아니니까 이 부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손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뒤를 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동안 하는데 이때는 그냥 굉장히 저 정신은 왕태우고 부태우는 말하면 그 즉실인데 부태우가 자기 손자가 그냥 저 황제가 됐다고 자기가 그냥 왕태우를 그냥 그 넘보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저쪽 방구석에 가지고 고생하다가 또 근데 그 이제 애제가 부태우의 손자 애제가 오래 살았으면 좋은데 10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니까 후사가 없이 하니까 그때 후사 결정권을 가지고 이제 왕정군이 나타납니다. 그때 10살 된 중산한 유관을 갖다가 이제 황제로 뽑죠. 이 사람이 평제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황태우가 뽑으면서 나이 어린 사람을 뽑는 것이 아주 관리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제가 됐는데 평제를 유관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8살인가 뭐 그때일 겁니다. 그런데 왕태우 입장에서 보면 유관의 친모가 이 황제하고 만나면은 자기 권력이 잃을까 봐. 넌 안 된다. 그래서 면회 금지를 시킵니다. 면회 금지를 시키니까 이 황제가 비록 이때 8살인가 이제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럴 때 기분 나쁜 얼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왕정군의 조카인 왕망이 12월 달에 황제 떡 잡수셔고 떡 하는데 거기에 독약을 넣습니다. 그게 배 아프다 그러니까 의원 불러오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간 물 갖다 놔 물도 안 주고 그래서 이제 죽습니다. 그래 앓고 있으니까 왕망이 그 유명한 자기가 기도를 한다는 거야. 평지에 살아나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갖다 딱 써가지고 종묘에 금등에다 올려뒀다. 나는 그래도 평지가 살아나기를 기도했다. 자기가 죽여. 이제 이런 일이 그래서 그 이제 장가도 안 갈고 이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냥 황제의 그 대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속절없이 말하면 권력자한테 휘둘렸느냐? 사실은 워낙 크기 때문에 약간만 그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한번 탁 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권력자라도. 그 말하면 황제권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온갖 데서 황제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은 반면에 황제권이 강하기 때문에 그 황제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그 조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이제 아까 이제 그 창왕 유하를 갖다 잡았다가 내쫓아내고 이제 누굽니까 선제를 갖다 황제를 시키고 또 그 허황우를 갖다 독살시키고 이 얼마나 권력이 강합니까? 이 사람의 곽신의 집안이라든가 그 떨거지가 조절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황제라고 하더라도 이거 벗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곽광이 죽자마자
곽광이 죽자마자 이거 보세요. 곽광의 떨거지가 이제 외손녀는 상관태후 이제 황후죠. 또 자기는 황후 만들었죠. 태후도 있죠. 자기 아들 딸들이 중랑장 뭐가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죽자마자 유변이가 그 선제가 딱 한 번 그 손을 쓰니까 그 곽신에는 그냥 일망타진돼서 죽습니다. 그만큼 권력이라는 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환관을 하나 잡든지 황제가 그다음에 누구 밑에 있는 사람 하나를 잡든지 해가지고 명령만 내려주면 그 사람이 가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황제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다. 그다음에 화제가 아까 친위 구대타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시내가 전체적으로 집어 있는데 여기 중상시 구순영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중이라 이건 뭐냐면 그 황제의 모두 다 이제 두시내 집안인데 그 한 두 사람 잡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딱 해서 이 그 두시의 그 저기 그 두원이가 이제 궁궐에서 나가는 순간을 이용해서 문 딱 걸어 잠그고 너는 오늘부터 대장군에서 없앤다. 명령 하나만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친위 구됐다가 이제 생겨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순제 안제 유보가 그 폐위된 유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무가 말하면 북창 유의를 갖다가 어린애를 갖다가 황제를 시켰죠. 그랬는데 대책 없이 죽어버리니까 그것을 보던 환관들이 그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황제를 시켰죠. 자, 이제 이런 건 아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황제의 권한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요. 그 이제 나중에 순제, 그 아까 이제 후한 때 순제의 그 이제 황후가 양납이라는 년인데 이제 그 2살 때 태자로 삼고 근데 다 죽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유산과 유찬을 이제 한데 또 어린 동생 유찬을 갖다 황제로 세우죠. 순제 황후 양납이 양태후가. 그 물론 이때 이제 환관이 이제 구테타를 이렇게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유찬이 나중에 질제가 되는데 질제가 8살 때예요. 황제가 8살이에요. 8살이면 얼마만지 기억하시는데 이때가 이제 그 누굽니까? 양장군이라 양기가 바로 들어왔어요. 그 들어와서 딱 앉았는데 당신이 바로 장군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이제 정치를 잘 모르니까 그냥 직설내놓고 들은 얘기를 옆에서 들은 얘기 당신이 바로 하는 장군이요. 말하면 제멋대로 구는 장군이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기가 이 8살짜리가 하고서 이제 질제를 독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황제라고 하는 건 8살이든지 무슨 10살이든지 어떤지 자기가 조금만 하면은 그 이제 언제든지 중신이고 권력자를 갖다 내쫓을 수 있는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세요. 두 가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그 후에도 이런 사건들이 참 많아요. 이것은 이제 그 삼국지의 위나라의 그 조신의 적인데 이게 사마이가 유명한 나오는데 여기서 사마이를 내쫓으려고 조신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사마씨가 황제를 세웁니다. 조방이라고 하는 사람을 황제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저기 하니까 그 이제 그 뭡니까 사마씨를 갖다 어떻게 좀 내쫓으려고 그러다 그 들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폐위시키고 이제 조모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황제로 또 시킵니다. 황제로 시키는데 이 사람이 그 아주 20살이 아직 안 됐을 때인데 이런 시를 써요. 잠룡시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 마침 그 우물에서 용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용이 발견돼서 보고가 되니까 그걸 보고서 시를 씁니다. 슬프도다. 용이 우물 속에 곤란한 일을 당하는구나. 이 깊은 시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죠? 위로 하늘까지 나르지도 못하고 아래로 밭에 가서 일도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런데 그 우물 밑에는 뭐 미꾸라지 새끼들이 있구나. 미꾸라지가 그 앞에서 춤을 추는. 미꾸라지가 용 앞에서 미꾸라지가 춤을 추는데 뭡니까? 이 용은
어떻게 할 바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이빨을 갖다가 이제 감추자. 나도 그렇구나. 이빨을 감추자. 지금은 내가 그 이제 우물 속에 있는 잠룡인데 김장. 그 씨를 사마씨가 보고 그냥 두겠어요? 아니죠. 이제 그래가지고 조모가 이런 하다가 나중에는 하도 화가 나서 야 궁궐에 있는 환관들 다 모여라. 이렇게 다 모였어요. 야 내가 저 사마씨하고 싸우자. 그리고 황제가 20살 말 타고 가서 직접 가서 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마씨가 세우죠. 이것은 물론 나중에 왕칭을 받는데 이 사람은 왜요? 사마씨한테 나라 바쳤으니까 왕위를 받은 거죠. 이 황제 절대화의 명함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권력자에게는 대단히 매력 있는 제도일 거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건드려만 봐라. 그런데 황제의 그 안정화가 이런 것은 그다음에 황제 스스로도 그 좋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천자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마. 그 밑에 사람이 다 저기 하는 건데 나는 건드릴 사람도 없다. 권력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황제 스스로가 안정화되고 그것이 말하면 이 권력 구조가 이제 왕조를 갖다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줬을지를 몰라도 그것은 결국은 황제의 무능화를 가져온 거 아니야. 그 긴장 상태가 되어야 뭐 좀 머리도 쓰고 뭐 이것도 할 텐데 자기가 그 천자인데 그래서 이제 말하면 무능화가 되면 이제 무능화. 그렇기 때문에 무능화를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태후, 환관, 군 뭐 이런 어린 황제니. 그래요. 그래서 이 황제권은 지난주에 제가 명의대방록에 그 이제 저기 황종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황제권은 황제 스스로가 그것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은 그것은 권한은 있으되 그것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주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는 사람이 황태우도 될 수 있고 환관도 될 수 있고 또 누구도 될 수 있고 누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말하면 문제.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황제가 아니니까 이 밑에서 황제권을 주는 사람은 자기 책임하에서 천하를 치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황제에게는 그 책임이 있는데 정치 잘못된 거는 천자에게 있고 나는 여기서 살살해서 내 사리사욕 취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준 제도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지난번에는 반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절대권을 소유했는데 근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역시 지난번에 그 이제 누굽니까 이제 저기 그 진시황 때 진나라 때에 이제 저기 그 진승과 오왕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반란을 일으킬 때 진승과 오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우리도 한번 일어나서 하자. 그래서 했거든요. 유방도 아주 평민으로서 황제가 되었어요. 그랬으면 자기가 평민으로 있을 때의 생각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정치 제도를 그쪽으로 만들어 가지 못하고 역시 여전히 그 매력 있는 황제 절대권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 뭐 어디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거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겁니다. 그게 우리 동양 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사람들의 의식에서 말하면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동아시아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맞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민주주의 의식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황제권에 대한 천자에 대한 천자라는 이름을 쓰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최고의 책임은 황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정치인들 발언하는 것 가만히 보세요. 황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발언을 많이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 의식 속엔 민주를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스스로도 민주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건 내 책임도 있는데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건 내가 투표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내 책임도 있는데 내 책임은 다 그만두는 거예요. 책임은 꼭대기 천자에게 옛날의 천자에게 모든 책임 그 하늘에 내려준 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와 똑같은 생각을 현재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